안녕하세요. 평택 고덕이란 곳에 살고 있는 글쓴이입니다. 한 번쯤은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용기 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전 5남매 중 막둥이인 남편한테 시집을 갔어요. 형제가 많다 보니 다복한 느낌도 있었고, 형제가 없는 저로서는 참 좋아 보였죠. 부모님이 안 계셔도 의지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에 불과했고, 막상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형제가 많다는 건 그만큼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어요. 특히나 남편네 식구들은 더욱 그랬죠. 재산은 꼴랑 콕딱지만큼인데 이걸 형제들끼리 다 나누게 생겼으니 진짜 짜증난다. 내가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진 분명 재산을 정확히 배분하실 분이지. 에휴, 억울해서 어디 살겠나? 내가 장남이니 내가 가져가야 하는 건데.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빠만 자식이야? 당연히 자식들이 똑같이 가져야 하는 거지. 오빠 욕심도 많아. 넌 조용히 해. 부모님 등골 그렇게 빼먹어 놓고 할 말이 있냐 네가? 저거한테 들어간 돈만 생각하면 에휴. 오빠 지금 저거라고 했어? 그러는 오빠는 사업한다고 이 돈 저 돈 다 가져간 거 모를 줄 알아? 누가 누굴 탓해? 아유, 애들은 왜 만나기만 하면 싸워대. 그만 못해? 부모 앞에서 참 잘하는 짓이다. 어쩜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래? 그리고 장남이면 당연히 더 많이 가져가는 거지. 넌 오빠한테 꼭 그렇게 대들어야 되겠어? 여자애가 어쩜 이리 드세? 오빠가 먼저 건드리잖아. 요즘 장남이 어딨어? 엄마 말 가려서 해. 절대 오빠한테 1원이라도 더 가는 꼴 못 봐. 그러니까 아빠는 전년퇴직을 왜 이렇게 빨리 하신 거야? 자식들 앞날 생각 안 해? 본인이 끝까지 우릴 책임져야지. 아휴. 그러게나 말이다. 너네 아빠도 참 무책임하지. 애가 5이나 딸렸는데 정년퇴직하고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시댁에 갈 때마다 형제들끼리는 서로 뭔가를 더 가져가려고 싸우기만 했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참 불편했어요. 아버님은 남편이 아주 갓난 어린 시절부터 중동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타지에서 혼자 일을 하고 그 돈을 전부 한국에 붙여 자식들과 어머님이 호화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장본인이셨죠. 하지만 그런 아버님이 한국에 들어와 이제 정년이 되어 퇴직을 하셨는데, 자식들은 그동안 공부시켜주고 뒷바라지 해준 건 생각 못하고 늘 불만만 가득했어요. 아, 형들, 누나, 그만 좀 해. 아빠가 무슨 이 집 봉이야? 아빠 정년 퇴직할 때 다들 성인이어서 일 다니고 있었잖아. 그럼 그동안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부모님한테 돌려드릴 생각은 못하고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야? 진짜 아빠가 불쌍하다. 야, 넌 빠져. 형이랑 누나 얘기하는데 건방지게. 네가 뭘 아냐? 막내라 아무것도 모르지 아주. 막둥이라 그저 오냐오냐만 자라가지고 뭘 안다고 우리 얘기하는데 끼어드냐고.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뭐가 틀린 게 없어. 커서 부모 봉양할 생각은 못하고 아직까지도 못 뜯어갈 거 없나 염탐하는 거 모를 줄 알아? 아, 다들 그만하세요. 당신도 그만해.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건데, 자기 나중에 얘기해. 얘들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당신이 좀 더 일했으면 얘들이 이러겠어? 사는 날까지 원래 사람은 일하는 거라고. 그래, 다 내가 죄지.
이 나이 되도록 뼈 빠지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놨더니만 아주 끝이 없구나, 없어. 요생 끝까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 때랑 똑같은 줄 알아요? 책임감하고는 하여튼, 에휴. 저는 정말 제3자 입장이었지만 아버님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홀로 젊은 시절부터 퇴직할 때까지 타지에서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식들과 부인을 위해서 한 몸 바쳐 희생한 것도 모자라 이제 퇴직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이렇게 자식들에게 원망이나 듣고 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과 전 그런 아버님을 많이 이해하고 존경했어요. 저희라도 아버님께 잘해드리자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아버님도 그런 모습을 고맙게 생각하셨고요. 아버님, 이거 제가 아버님 드리려고 산 니트인데 한번 입어보세요. 겨울이 추워졌는데 맨날 얇은 것만 입으시잖아요. 아유, 고맙다. 나 생각해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네가 보기에도 내가 한심하지. 뒷방 노인네 취급당하면서 참 무슨 꼴인지. 아버님이 왜 뒷방 노인네예요? 얼마나 대단하신데. 지금까지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는걸요? 그렇게 생각 마세요. 그래, 아빠.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종종 나오셔서 이렇게 셋이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자고. 인생 뭐 있어? 엄마야 챙기는 누나 형들이 많으니까 그냥 바람 쐰다 생각하고 한 번씩 나오셔요. 저희가 만난 거 많이 사드릴게. 아셨죠? 아유, 고맙다. 아주 내가 막둥이 하나는 기똥차게 낳았다니까. 그렇게 그냥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 알겠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벌어먹고 사는 거지. 그냥 아빠 몸 건강한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해요. 친구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돈도 쓰시고 홀로 타국 가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아빠는 충분히 즐길 자격 되세요. 고마워. 내가 참 너한테 이런 소리 들으니 눈물이 난다. 어쩌면 자식들한테 고맙다는 말이 제일 듣고 싶었는지도 몰라. 아주버님들이랑 형님도 표현을 못하셔서 그렇지 굉장히 고마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아버님도 알아주셨는지 참 좋아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희의 이런 모습들을 다른 형제들은 또 시기 질투하였고 정말 본인들 멋대로 생각하기 바빴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형제들이 많은 것이 하나도 부러워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형제가 없는 제 자신이 참 속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남편 또한 그런 형제들을 매우 창피해 하였어요. 재수 씨랑 승종이는 참 아버지한테 무슨 속셈이 있길래 그렇게 잘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더라도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니 잘하는 거죠? 속보입니다. 우리 똑같이 하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버님, 말씀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뭘 바라고 저희가 아버님한테 잘한다는 건가요? 당연히 아버님한테 잘해야 하는 건데 어떻게 뭐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돈으로만 보시는지. 승종 씨랑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정말 다르네요. 뭐라고요? 아니, 재수 씨 듣고 보니 말이 좀 그렇네요. 그럼 우리는 뭐 아빠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너 말 조심해. 얘가 뭐 틀린 말 하든? 어차피 네 아빠 재산은 우리 장남한테 다 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아무리 막내네가 잘해봤자 원래 장남이 잘 돼야 집이 잘 되는 법이야.
그러니까 너네 큰형 앞길 절대 막지 말아라. 엄마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엄만 처음부터 끝까지 큰형밖에 몰라? 우리는 자식도 아니지? 참 너무한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서 그래.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일어서지. 너도 네 큰형한테 잘해. 우리 장남이 최고니까. 그저 장남밖에 모르는 어머님, 그리고 재산밖에 모르는 형제들 보고 있으면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럴 때마다 어깨가 작아지는 아버님을 보니 더더욱 마음이 안 좋았죠. 충분히 그동안 멋지게 사신 분이라 자식들한테 큰 소리 낼 법도 한데 아버님은 평생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그런지 제가 본 모습 중에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는 적이 없으셨어요. 정말 안타까웠고 사실 저희 시대 때 아버지람은 희생만 하시고 일하느라 어디 자식들이 커가는 모습을 제대로 볼 수나 있었나요? 그 대신 열심히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을 인정해줘야 하는데 형제들과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을 무시하고 갈시하기 바빴어요. 아빠도 그냥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사세요. 무슨 죄를 지었다고 형들이랑 누나가 돈돈거려도 아무 소리 못 하세요? 내가 어디 그럴 염치가 있냐? 평생 돈 번다고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너네 졸업식에 가보기랬어. 아니면 입학식에 가보기랬어. 애들이 나한테 정 없는 거야? 뭐 당연하지. 그나마 네가 막둥이라 내가 그땐 좀 일이 수월해서 네 졸업식이나 입학식엔 꼭 참석했었지. 너네 형들 누나한텐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아빠라고 옆에 있어주지도 못해서. 아빠가 일부러 그랬어요. 다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지. 그거 모르면 사람도 아니야. 아빠가 무슨 혼자 부귀영화 누린 것도 아니고. 하여튼 별걸 다 미안해하네. 아빠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다들 아빠만 만만히 보는 거잖아. 아우, 답답해. 그러게요. 아버님, 그때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사신 게 뭐가 그렇게 미안한 일이라고. 전 정말 존경스러운걸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내가 내 형, 너네 큰아버지처럼 능력이 있나 뭐가 있나. 그저 일하는 거밖에 없었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고, 며칠 뒤 남편과 제가 화가 난 계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버님을 괄시하고 무시하던 시누이가 어느 날 아버님한테 사탕 발린 말을 하면서 친근히 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아버님은 참 좋아하셨고요. 전 시누이가 왜 그러나 싶었지만 곧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시누이의 속내를 알고 나니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아빠, 이 서방이 이번 사업 확장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대.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땅 있잖아. 조금만 팔면 안 될까? 솔직히 이 서방한테 나 염치 없어 죽겠어. 친정에서 뭐 해간 게 있어야 말이지. 아빠가 좀 해주세요. 네? 아유, 그 땅은 아직 팔기도 그렇고 팔면 네 오빠랑 네 동생들도 다 나눠줘야 하는데 그럼 얼마 안 될 건데. 그러니까 몰래 해달라는 거잖아. 어차피 아빠가 가지고 있는 한 누가 달랠 거야. 그러니까 딸 하나 있는 거 그냥 혼수라고 생각하고 해줘요. 나 그때 시집갈 때 혼수 변변치 않게 해갔잖아. 두고두고 이것도 시댁에 욕먹는 일이다. 아유, 글쎄. 이 서방은 자신 있대냐? 지금 일 말아먹은 게 한두 번이어야지. 에휴, 내 딸 고생한다고 하니 걱정은 된다만. 시누이가 아버지께 땅을 팔자고 하는 소리를 제가 몰래 들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사실 그 땅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그 땅마저 없으면 가뜩이나 매번 괄시하는 아버님, 얼마나 괄시할까 너무 걱정이 되었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 주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할 일은 이렇게라도 해서 아버님을 말리는 일인 것 같았죠. 아버님이 정말 조금이라도 무시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는데, 남편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아버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 땅 가지고 있어요. 누나 말아먹은 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 누난 그때뿐이라고요. 뭐 해주면 다 들어먹고 그러면 또 나 몰라라. 어디 한두 번이에요? 누나뿐만 아니라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아버지 건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나도 달라고 안 할게. 그냥 그거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 필요할 때 팔아 쓰시든 해요. 네? 제발. 내가 해준 게 없어서 그렇지. 뭐 쟤도 얼마나 사정이 힘들면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니? 아유, 다 내가 죄지. 아빠 진짜, 아빠가 해준 게 왜 없어? 얼마나 우리한테 희생했는데. 마음 아프니까 그런 생각 마요 진짜. 아빠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평생 타국에서 우릴 위해 희생하는 게 어디 쉬워? 난 진짜 아빠 존경한다니까. 너라도 그런 말 해주니 내가 살 것 같다. 우리 막내 철들고 진짜 잘 컸어. 이렇게 바른 모습 보니 보기 좋아. 아버님은 기어이 땅을 팔 것을 고민하셨고, 아버님을 위해 말렸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러다 신우이가 본인 남편과 한 얘기를 아버님이 듣게 되었고, 그렇게 착하고 순한 아버님은 그날 처음으로 엄청 화를 내시며 헛살았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그 말을 듣자마자 역시 신우이가 신우이 짓 했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괘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 착한 아버님에게 그런 행동을 하다니 언젠간 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답니다. 그 인간들은 정말 인간 같지 않았거든요. 아빤 분명히 해준다니까. 솔직히 부모로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랑 동생들 모르게 아마 해줄 거야. 우리 아빠 순진하잖아. 그리고 고명딸이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고 배겨? 솔직히 나한테 더 해줘도 돼. 딸이 둘도 아니고 나 하나인데. 아빠 땅 팔고 나면 이제 가진 거 없으니까 경비일이라도 소개해줘야겠어. 혹시라도 우리한테 땅 해줬다고 빌붙으면 어떡해? 나 생각 진짜 기발하지 않아? 하여튼 자기 사업 자금은 걱정 마. 아빠가 분명히 땅 팔아주실 거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지? 장인어른이 그래도 자식들 말이라면 꿈뻑 하시잖아. 꼭 해주셔야 하는데 그래야 회사도 굴러가지. 뭐야? 이 고얀 것들 아주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아는구나. 내가 바보라서 너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줄 알아? 그리고 빌부터? 누가? 내가? 너 말 한 번 잘했다. 그래, 니들한테 난 빌붙는 거고 너네 나한테 기생하는 거 아니고? 아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심 아니고. 됐다. 너도 네 오빠, 네 동생들 다 똑같아. 평생을 날 아주 개 취급했지? 아휴, 아마 나같이 불쌍한 사람도 없을 거야. 인생 헛살았지. 남들은 자식들이 고마워하고 봉양한다고 다 나선다는데 내 평생 너를 위해 살았건만 참 부질없다 정말. 아니 여보, 왜 애들한테 히스테리는 부리고 그래요?
그리고 애가 그냥 한 말을 가지고 뭘 그렇게 죽자고 달려들어. 당신도 조용해. 다 애들이 이렇게 된 건 당신 탓도 커. 얼마나 애들 앞에서 날 무시했으면 애들이 이렇게 날 쫄로 봐. 처음으로 역정내시는 아버님이 정말 정상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한동안 자식들과 대화를 일절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저희 내외는 제외하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 내외야 근교로 바람을 쐬러 가던 날 소주를 드시고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평생 눈물이라고 없던 남편은 아버님 앞에서 눈물을 쏟았죠. 내가 헛살았지. 절대 잘못 키우지 않았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는데 완전 실패야. 내 인생도 실패나 다름없어. 아,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자식들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되나? 아빠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거 다 내가 아니까 됐어. 아휴, 진짜 인생 참 알 수 없다더니 말년에 참 끝내준다. 아마 나 같은 사람 없을 거야. 자식이랑 부인은 있는데 이렇게 독거노인처럼 사는 사람 없을 거라고. 참 내 인생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정말. 하루하루 왜 사는가 싶어. 아버님, 그런 말씀 마셔요. 그 집에서 살기 힘드시면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그냥 다 모른 채 하고 살아요, 우리. 고맙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그래도 내가 그나마 사는 이유가 너희 대회야. 정말 고마워. 인정해줘서 고맙다고. 그날 서로 속내를 많이 얘기하게 되었고, 아버님은 그나마 저희가 기분을 많이 풀어드려서 좀 나아지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답니다. 그날이 마지막일 줄 알았으면 더 잘해드리고 진작 더 찾아뵐 걸 싶었죠. 평소 겉절이를 좋아하셨던 아버님이시기에 저희 집 겉절이를 하다가 어머님 댁에도 김치를 가져다 드리려고 들렀는데 쓰러져 계시는 아버님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제가 발견하여 119에 신고를 했을 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전 그 충격을 말로 다하지 못하였답니다.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말이에요. 어머, 아버님, 눈 떠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아버님, 이럴 수는 없어요. 제 말 들리세요? 병원에 도착한 후 아버님은 사망 판정을 받으셨고 알 수 없는 돌연사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울다 남편이 도착을 했고 남편 또한 울면서 절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시어머님과 형제들이 도착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시아버지가 돌연사하자 김치 주러 간 저를 범인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개념 없는 사남매가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올케가 발견했다며? 나 우리 아빠 돌연사인 거 못 믿어. 분명 뭐가 있었겠지. 네 책임 아니야? 우리 아빠 그렇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럴 순 없잖아. 우리한테 그렇게 돈 주지 말라고 아빠를 조정하더니 아빠가 기어이 돈 준다고 하니까 아빠한테 뭔 일 저지른 거지? 네 뜻대로 안 되니까 말이야. 엄마, 얘 아주 무서운 애야. 저 얼굴로 뒤에서 아빠 조종하고 있었다고. 앞에선 아버님 하더니 결국 이가 애들 돈 준다고 하니까 네가 이렇게 만든 거냐? 너한테 안 떨어질까 봐? 엄마, 누나, 말 가려서 해. 이 사람이 미쳤어? 아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누나랑 형들도 알잖아.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모함해? 의사 선생님 말 못 들었어? 돌연사래잖아. 앞날은 알 수 없다고. 진짜 엄마도 그렇고 다들 실망이다. 너까지 이상하다. 혹시 재수 씨랑 짜고 친 거 아니냐? 너네가 특히 아빠한테 잘한 것도 이상해. 다 돈 보고 그런 거잖아.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다들 그런 말 할 자격 있으세요?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돈 가지고 난리를 치더니 돌아가셔도 또 돈 때문에 절 모함하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전 결백하고 죄가 없으니깐요. 정말 살다 살다 이런 꼴은 처음 보네요. 저와 남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미 사남매는 억지를 쓰기 시작했고 결국 절 고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전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며 진술을 해야 했고 정말 치욕스러웠어요. 아버님의 사망 원인을 밝힌다고 아버님의 부검까지 요청하는 사남매를 보니 진짜 진절머리 나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이 뒤이어 엿듣게 된 인간 말종들의 이야기에 저희는 그만 기함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막내 재산분배 빼야 돼. 솔직히 자식이 5명인데 미국에 있는 넷째까지 해가지고 분할하면 얼마겠어? 막내라도 재산 포기하게 해야지. 이렇게 겁주면서 재산 포기하게 하는 거야. 그래야 그나마 잘 분배될 거 아니야. 그래, 네 말이 맞다. 솔직히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재산을 받아? 우리가 받아야지. 막내한테 재산 포기하게 하자. 그렇게 쉽게 될까? 무고죄도 크긴 한 건데. 어쨌든 걔네 마음 여리고 하니까 계속 압박하면서 재산 포기각서 쓰게 하자고. 남편은 이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고 저희 역시 가만히 있을 순 없더라고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돈 가지고 힘들게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 재산 가지고 저희를 압박하다니 말이죠. 저희도 형제들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그렇게 긴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저희가 무고죄로 고소를 하니 당장 만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릴 고소해? 진짜 뻔뻔하다 옳게. 이제라도 취소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게. 재산 포기각서는 당연히 써야 하고 아무리 네 잘못이라고 해도 내 막내 동생 와이프인데 우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거든? 재산만 포기하겠다고 하면 없던 일로 할게. 이미 고소는 다 하고 사람 마음 이렇게 생치기 내놓고 취소요? 아니요, 절대 못해요. 저도 그 재산 갖고 싶거든요. 어디 끝까지 가죠. 어허라, 네 본색이 이제야 나오는구나. 넌 가장 비싼 변호사 사도 안 될 거야. 이 범죄자야. 어디 한번 해봐. 누가 범죄자인지 한번 보자고. 철딱선이 없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돈에 환장한 악랄한 사람일 줄이야. 아버님이 불쌍하다. 뭐? 너 말 다 했어? 내가 너보다 몇 살이나 많은데.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네가 우리 아빠 재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판사판 공사판이었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이 탐나던 건 아니었지만 저런 인간들에게 아버님 재산을 모조리 절대 뺏기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공판날 내 옆에 앉은 변호사 얼굴에 온 식구가 일제히 입을 틀어 막았어요. 아니, 큰아버지? 아니, 어떻게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변호해달라고 할 땐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큰아버지도 당신네들 양심을 알아보신 거지. 오죽하면 남인 나를 변호해 주시겠어요? 이제 두고 봐. 끝까지 간다.
허양 것들. 내가 몰랐을 것 같지? 네 애비 살아있을 때 난 다 들었어. 너희가 네 애비한테 한 짓을 말이야. 얼마나 못됐는지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집을 다 엎어버리고 싶었는데 그 착한 네 애비가 말리더라. 이제 하다하다 무고를 하다니. 너희 무고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난 너희 같은 조카들 없다. 너네 아빠가 제일 고맙게 여긴 건 여기 막내네 뿐이야. 큰아빠, 이건 아니죠. 그래도 저희가 4대1인데 어떻게 막내 편을 들어요? 큰아빠도 이렇게 어리석은 분이었어요? 어디 한번 보자고. 내가 어리석은지 너희가 무고죄로 벌받을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알겠냐? 가족들이 놀란 이유는 저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큰 아버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버님의 친형이었죠. 아버님과 다르게 많이 배우시고 판사 출신 변호사였어요. 세상에 둘뿐인 형제 사이였고 아버님이 늘 힘이 들 때 옆에서 위로해주는 형이었기 때문에 이번 일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였죠. 그리고 아버님이 살아생전 늘 저희 부부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저희한테 참 많이도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아버님은 저희의 편에 서서 남편네 형제들과 싸움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라 이미 발도 넓은 데다 워낙 변호사 시절 날아다녔던 분이라 감사하게도 정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었어요. 증거는 차고 넘쳐. 이미 부검 결과도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사인모를 돌연사라고 판정이 났고 그동안 네 아빠가 나한테 했던 얘기들 그리고 주변인들한테 했던 얘기들만 봐도 막내네가 범인이 아니란 건 확실하지. 감히 재산을 탐내서 막내네를 골로 가게 해? 너네가 그러고도 형제냐? 너네 아빠가 참 불쌍하다. 평생을 못 바쳐 일한 결과가 이거야. 나 원참 어이없다. 아주버님, 어떻게 우리 장남편에 안 서고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시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노하실 일이에요. 재수 씨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자식들이랑 짝짝꿍. 얼마나 내 동생이 외로웠을지 참 불쌍하네요. 아니, 아주버님이 뭘 한다고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돼가지고 이런 희생도 안 하나요? 참나. 재판은 참 길어졌고 2년 7개월의 길고 긴 싸움의 끝으로 전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사남매들은 결국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어요. 모든 것에 당당했지만 결과가 참 이렇게 되니 아버님 뵙기 죄송했어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남아있는 재산을 형제들과 분할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아버님이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은 모두 똑같이 배분을 하길 원하셨고 대신에 놀라운 건 저희 남편 앞으로 조그만 아파트 한 채를 사놓으셨더라고요. 정말 반전이었고 큰 아버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난 형제들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였답니다. 아파트라니 정말 저희도 이럴 줄은 몰랐었거든요. 축하해. 이제 발 뻗고 자도 될 거야. 참 자식들이라고 어찌 저러는지. 그래도 네 아빠가 살아생전에 너희네 덕에 정말 행복해했어. 가끔 전화하면 항상 막내네랑 밥 먹었다고 자랑하고 고맙다. 그래도 네 아빠한테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스럽죠. 그래도 큰아버님 덕분에 이 사람 누명도 먹고 다행이고 감사해요. 네 아빠 아파트 살 때 얼마나 기뻐 보이던지.
네 엄마랑 네 형제들 모르게 해야 한다고 엄청 그러더라. 네 아빠도 본인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자식을 아는 거지. 그래도 다행이야. 너희들한테 아파트가 무사히 상속될 수 있어서. 고맙다. 네 아빠한테 잘해줘서. 아파트가 저희 소유인 것을 알자 역시나 형제들과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달려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은 척도 하지 않자 그것마저 배분해달라며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는 인간들이었어요. 뭐든지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사남매였어요. 내가 장남인데 그것도 나눠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 아파트도 올라서 한 13억 하던데 우리 오남매 딱 나눠 가지면 되잖아. 솔직히 다 같은 자식인데 누군 더 갖고 누군 덜 갖는 게 말이나 돼? 내가 장남인데 진짜 많이 양보한 거야. 오빠 말이 맞아. 솔직히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 어디 핏줄이 달리 핏줄이니? 아빠도 네 앞으로만 해놨지. 아마 나눠 가지라고 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얼른 팔아서 우리도 배분해줘. 그래야 옳지. 형 누나 진짜 뻔뻔하다. 나 절대 그렇게 못해. 아빠 살아계셨을 때 얼마나 못살게 돈돈거렸어? 절대 못 주니까 그리 알아. 그리고 이제 엄마고 형들 누나고 다신 보고 싶지 않아. 불쌍한 아빠한테 했던 행동들만 생각하면 욕 안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 이 사람 고소하기까지 하고 진짜 뻔뻔해 극치지. 벌금이나 내. 무고죄로 사람 하나 골로 만들려고 했으니. 진짜 웃기네요. 아파트를 달라니. 뭘 잘했다고 당신네들한테 주겠어? 절대 못 주니까 욕을 하던지 돌을 던지던지 마음대로 해요. 네가 우리 막내 조종한 거지? 우리 착한 막내가 우리한테 이렇게 등 돌릴 순 없는 거야. 얼른 아파트 내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땅 팔아서 본인 도와달라고 아버님한테 사정하더니 이제 아파트까지 욕심나요? 그만해요 진짜. 우스우니까. 돈 때문에 양심까지 저버리지 말고 이제라도 반성하고 새 사람 되세요. 그게 올바른 길이니까. 저희는 그날 이후로 형제들과의 연을 모두 끊었습니다. 아파트를 뺏어오려고 시어머니의 눈물쇼와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찾아오고 생쇼를 했지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참 지금 생각해도 아버님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운 것 같아요. 그 아파트 너네 형이랑 나눠 가져라. 응? 엄마 죽는 꼴 보기 싫으면 집에 장남이 잘 돼야 일어서는 거지. 어떻게 그래? 엄만 큰형밖에 모르지? 아빠가 참 불쌍해. 이 모든 원인은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자식들만 잘 가르쳤어도. 뭐라고? 뭐가 나 때문이야? 니네 아빠가 미련한 거지? 가장이 그 정도 희생도 안 해? 그리고 막내 아들한테 아파트를 해놔? 진짜 본인들밖에 모른다. 됐고,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한텐 어차피 큰형밖에 없으니까 지지고 볶고 사시라고요. 고양 것.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그깟 몇 푼 안 되는 땅을 뭘 어쩌라는 거야? 아휴, 어이없는 양반. 너 내가 두고 볼 거야. 사실상 땅은 후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값을 하진 못했어요. 나눠 가졌을 때 본인들의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를 노린 거랍니다. 저희 아파트가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여서 알짜배기였거든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한테 저희는 우러나서 한 행동이었지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신 것 같아서 말이에요.
참 길고 긴 인연이 끝이 나고 지금은 남편이랑 아버님을 많이 추억하며 살고 있어요. 한 세월 힘들게 고생만 하다가 살다 가신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마음이 편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가끔 남편이 술을 먹을 때면 아버님 생각에 매우 많이 우는데 참 마음이 좋지 않답니다. 그래도 아버님 살아계실 적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위로를 받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효도는 달리 효도가 아니더라고요. 살아계셨을 때 많이 찾아뵙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떤 삶이 마주할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친정 부모님께 더더욱 잘하는 딸이 되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상견례를 했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오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이라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만 맞으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는 없었어요. 양가 부모님께서 저와 예비 신랑을 좋게 보셨고 상견례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2주 뒤 상견례를 일정을 잡게 되었는데 그 사이 상당히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고 처음으로 결혼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허락하셨던 시부모님께서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연락 한 통 없이 갑자기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시부모님을 자리로 모셨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시간 될 때 식사하러 오신다고 하셨지만 미리 연락은 주실 줄 알았거든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깜박하고 말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연락을 해봤지만 남자친구 또한 예비 시부모님께서 레스토랑에 찾아오셨다는 거에 놀랐는지 당황해하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좋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음식 주문을 받은 뒤 최대한 신경 써서 내어 드렸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식사를 하실 때 표정은 나쁘지 않으셨고 어느 정도는 만족해 하시는 것 같은 얼굴이셨어요. 식사하실 때 불편해 하실까봐 잠깐 자리를 비켜드렸었는데 저를 부른다는 직원의 말에 예비 시부모님께 다가가니 자리에 앉으라며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식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개인적인 질문들을 꺼내기 시작하셨는데 좀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연락 없이 찾아와서 많이 놀란 얼굴이긴 한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온 것뿐이니까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나저나 레스토랑에 손님이 꽤 많이 찾아와 주는 것 같은데 장사가 어느 정도는 되나 봐.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줄 수 있나? 다른 거 다 떠나서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 내 아들과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 동안 레스토랑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면 안 되잖아. 둘이 결혼을 허락해줬던 건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이 될 것 같아 허락해준 건데 레스토랑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내 아들이 힘들게 버는 돈들을 희수 씨가 다 까먹을 거 아니야. 뭐든 확실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매출 좀 알려줄 수 있나? 아, 네. 매달 다르기는 하지만 한 자리에서 5년간 문제없이 운영해 왔고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었어요.
월 매출은 대략 5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음식점에서 월 매출 5천이면 많이 버는 편은 아니지 않나? 더군다나 일반 음식점도 아니고 레스토랑은 단가도 비싼데 직원들 월급 챙겨주고 이것저것 빠지면 순수익으로 남는 건 얼마 없을 것 같구만. 음식 맛은 나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찾아주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하네. 그래도 매달 여행 정도는 보내줄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겠지? 아들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오면 우리도 여행 좀 갈까 하는데 신경 좀 써줄 수 있는 거지? 그동안 모아둔 돈도 꽤 될 거 아니야. 5년 정도 벌어 모았으면 여행 정도는 보내줄 수 있지 않나? 그래도 세상 떠나기 전에 3대 폭포는 한번 보고 싶은데 돈이 만만찮아서 우리 형편으로는 많이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 그런데 오늘 예비 며느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보니까 어느 정도 안심은 되네. 여행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이 정도면 그래도 가고 싶은 데는 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희수 씨가 우리 집안에 잘하는 만큼 나도 그만큼 신경 써줄 테니 부담 갖지 않아도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인생에 남는 건 여행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안은 1년에 한 번은 무리해서라도 해외여행 다녀오거든. 예비 새아가도 앞으로 우리 식구가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되지 않겠어? 식구 하나 더 늘었으니 더 자주 다녀야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묵묵히 예비 시부모님 식사하시는 거 쳐다보면서 어색한 미소만 지어 보였고 왜 레스토랑에 오셨는지 알게 된 순간부터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벌어모은 돈으로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싶어 하셨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도 가지게 될 테고 집도 넓혀가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모아야 하는데 예비 시부모님은 제 돈으로 여행 갈 계획만 세우시는 것 같아 계속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얼굴 표정이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니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예비 시부모님이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신 뒤 남자친구가 레스토랑에 왔을 때 좀 전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던 남자친구도 자기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하고 가셨다는 거에 많이 놀랐는지 난감한 얼굴 표정으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연락도 없이 오신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저에게 대놓고 제가 버는 돈으로 여행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보면 평범하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남자친구가 예비 시부모님께 잘못된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그분들의 생각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아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에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오게 되었고 좋게 잘 설명드렸다면서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넘어가려 했었죠. 그런데 며칠 뒤 예비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고 오래 붙잡지 않는다고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하시길래 근처에 계신다는 말에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날도 예비 시부모님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드린 다음 무슨 일 때문에 보자고 하신 건지 여쭤보는 순간 저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모가 제 팔을 끌어당기면서 데리고 들어간 곳은 백화점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밝은 얼굴로 새로 나온 상품 하나를 눈여겨봤다고 직접 보여주셨죠. 이게 내가 봐놓은 신상이거든. 어떠니?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한정 상품이라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발이 떨어져야 말이지. 그냥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 같은데 이건 무조건 사야 돼. 더군다나 한정품이면 있을 때 일단 지르고 봐야지. 안 그럼 나중에 100% 후회한다니까. 당신도 봐놓은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것도 상품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며. 이거 사고 바로 이동하는 게 좋겠네.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사진 않겠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잠깐 사이에 발리지는 않을 거야. 일단 당신 것부터 계산하고 이동해도 늦지 않으니까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좀 더 살펴봐봐. 일단 나는 이거 하나면 만족할 것 같아. 이 상품으로 주세요. 확실히 신상이라 그런지 때깔부터가 다르네. 이거 들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어. 결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당연히 일시불이죠. 예, 뭐하고 있어? 후딱 결제해야지. 얘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며느리인데요. 저기 건너편에서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거든요. 월 매출이 5천이라 돈도 꽤 많이 벌고 있어서 명품 가방 하나 사준다고 했거든요. 이래서 며느리를 잘 둬야 한다니까요. 요즘 이런 며느리 흔치 않잖아요. 저희 조만간 3대 폭포도 다녀오게 생겼어요. 아들 하나 잘 키워놨더니 돈 많은 며느리가 굴러 들어왔지 뭐예요. 예, 후딱 결제하고 이동하자. 어머님, 이 가방 250만 원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시다고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지금 점심시간이라 정말 바쁜 시간인데도 급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셔서 나온 건데 이 가방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거였어요? 방금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레스토랑이 바빠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니, 예비 시어머니 난감하게 만들 생각이야? 내가 이 상품을 얼마나 가지고 싶었으면 바쁜 너를 불렀겠어. 일단 후딱 결제부터 해라. 앞으로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테고 그럼 네 돈이 내 돈이나 다름없는데 시애미를 위해서 이 정도 쓰는 거 가지고 서로 얼굴 붉혀서야 되겠니? 어머님,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고요. 정식적으로 며느리가 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많이 불편해요. 내 아들과 결혼한다고 했으면 그날로 며느리나 다름없는 거지. 그래서 결제해주기 싫다는 거니?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당했으면 좋겠어? 명품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화가 난 예비 시모의 목소리에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두 분은 제가 결제를 하지 않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난감해 하시면서 가방을 만지작거리기만 하셨습니다. 예비 시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간절해 보였고 그 가방을 꼭 가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저도 고민이 많았었죠. 어쩔 수 없이 시모가 가지고 계신 명품 가방을 결제하게 되었고 뒤이어 예비 시부의 상품도 결제해 드렸습니다. 상당히 만족하신 얼굴을 하시면서 볼일이 끝나셨는지
바쁘면 먼저 들어가 보라고 그제서야 저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았던 저는 남자친구와 만나게 되었고 결국 화가 터져 버렸어요. 자기 부모님 때문에 내가 계속 싫은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좀 그렇긴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아버님, 어머님한테 아무 말도 못 들었어? 한창 바쁜 시간에 갑자기 얼굴 좀 보자며 나오라고 하시길래 가봤더니 백화점 앞이더라?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건지 몰랐는데 백화점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알겠더라고. 어머님이 명품 가방 가지고 싶다며 상품 하나를 들었는데 그게 250만 원짜리였어. 근데 그걸 나보고 결제를 해달래. 그것도 모자라 아버님도 명품 시계를 구매하셨다고. 총합이 480만 원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정식적으로 부부 사이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러시면 결혼하면 더 심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나한테 여행 얘기는 잘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최대한 좋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내 말에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 그래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실 줄 알았지.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데? 그냥 가시는 걸로 생각하신 것 같았어. 일단 나는 원치 않는 상품을 결제했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나한테 다시 계좌로 보내줬으면 좋겠어. 마음 같아서는 그냥 뛰쳐나오고 싶었는데 내가 왜 상품을 결제했는지 알아? 그래도 당신 부모님이라서 그렇게 한 거야. 아까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었는지 알아? 창피 드리기 싫어서 그런 거니까 자기가 선물해 드렸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상품 금액을 계좌로 보내줘. 아직 결혼 전인데 이런 무리한 요구를 들어드린 마음은 전혀 없거든.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사드리는 것도 아니고 결제를 강요하시는데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알아?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궜고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예비 시부모님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결제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결혼 생활을 오래 이어나갈 수 없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대화로 고민을 풀어나갔습니다. 예비 시부모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포기해야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남자친구는 저와 무조건 결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둘만 좋아서 하는 결혼은 힘들다는 걸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 크게 와닿았죠.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희 레스토랑에 있는 룸에서 양가 집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주고받은 뒤 자리에 앉았는데 예비 시부모님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불편해 보였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마주보고 앉아있던 남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냈고 돌아오는 답변은 레스토랑에서 상견례를 했다는 것과 저번에 예비 시부모님이 명품을 구매하셨을 때 남자친구한테 계좌로 돈을 돌려받았다는 걸 상견례 당일 알게 되셔서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자기도 난감하다는 말을 하길래 잠시 따로 밖으로 불렀어요. 내가 자기한테 돈을 돌려받은 건 일단 서로 비밀로 하기로 했었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그걸 오늘 어떻게 아셨다는 거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였잖아. 그게 나도 진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었는데 오는 동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상견례 끝나고 결혼식 전에 너랑 또 만나서 백화점 쇼핑을 하겠다잖아. 그래서 내가 오는 길에 한마디 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흥분을 했는지 백화점에서 구매했었던 명품에 대한 금액을 돌려줬다는 말을 꺼냈었거든. 그때부터 내가 왜 그 돈을 줬냐고 난리를 치시더니 상견례도 오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 겨우 설득해서 오게 된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야. 내가 입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었잖아. 당연히 기분 나빠하시지. 나한테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 내가 그 돈을 자기한테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누가 좋아하겠어?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하는 거야? 가뜩이나 지금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나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 일로 너한테 백화점에 가자는 말은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피곤한 일은 더 이상 안 생길 테고 너한테 뭘 바라지도 않을 텐데 차라리 잘 된 거 아니야? 서로 다 금방 기분 풀려서 예전처럼 행동하실걸? 일단 올해 자리 비우면 좀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자. 저는 걱정이 더 쌓였는데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안 좋은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로 돌아갔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였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저는 옆에 앉아있던 언니한테 무슨 일이냐고 살짝 물어봤는데, 언니도 화가 많이 올라왔는지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봤으면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우리가 비싼 거 바란 것도 아니고 며느리 부담될까봐 그래도 저렴한 거 골라서 선물 좀 해달라고 부탁한 건데 그걸 제 아들한테 10원 하나 틀리지 않고 받아냈다는 걸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길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며느리가 사준 거라고 자랑을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이 명품 가방이 제 아들이 사줬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예비 며느리한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아세요?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한국 문화를 아직 잘 모르나 봐요. 원래 결혼 전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예비 며느리는 시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비싼 선물이랑 용돈도 두둑하게 얹어주는데 대려 돈을 돌려받으니 제가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이 가당키나 하나요? 내가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그냥 가버리면 화병이 쓰러질 것 같아 한마디 하려고 온 겁니다. 가뜩이나 튀기 집안이라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오늘 기분 제대로 잡쳤네요. 아들, 이래서 순수한 한국 혈통인 집안을 만나야 되는 거다. 방금 저희 엄마 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튀기 집안이요? 우리 집안이 뭐 어때서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신 건 당신들 아니에요? 갑자기 레스토랑에 와서 온갖 음식들 다 시켜 드시고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조사를 하시더니 레스토랑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해외여행 가시겠다면서 저를 난감하게 만드셨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바쁜 사람 백화점으로 불러내서 돈을 대신 지불해 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법적인 부부도 아닌데 결혼 전부터 이러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지금 우리 집안을 튀기 집안이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어차피 결혼은 물 건너 간 것 같으니까 저희 레스토랑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도영 씨는 결혼하기 글렀네. 저런 부모가 있으니 앞으로 어떤 여자가 도영 씨랑 결혼을 하고 싶겠어. 평생 혼자 살다가 늙어 세상 떠나야지. 부모 잘못 만나면 자식 인생도 쪽난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우리 인연도 여기까지인 것 같아. 더 할 말 없는 것 같은데 그만 나가주는 게 좋겠어. 그리고 저번에 도영 씨 부모님이 우리 레스토랑에 오셔서 드신 음식값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그것도 계좌로 보내줘. 우리 집안 무시하는 분들한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해줄 마음 없거든. 볼일 끝났으니 그만 나가봐. 얘가 이제 보니까 아주 말버릇이 고약하네. 부모가 저 모양이니 뭘 배우고 자랐겠어? 너는 어른을 공경할지도 모르니? 음식값을 달라고? 예비 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음식이 담긴 접시를 들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닥으로 전부 다 던져 버렸어요. 사기 접시들은 전부 다 깨져 버렸고 남자친구가 시모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오게 되었죠. 저는 곧장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직원들까지 합세해서 개념 없는 집안을 끌어내려 하는데 예비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접시를 직원들이 뺏으려는 순간 예비 시모는 세차게 집어던져 버렸고 음식이 담겨있던 접시는 저희 엄마 얼굴에 맞아 버렸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희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고 언니가 엄마의 얼굴을 살피는 동안 저는 예비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쳐 버렸습니다. 다행히 엄마 얼굴에 상처는 나지 않았지만 상견례 오신다고 돌아가신 아빠가 예전에 선물해 주셨던 아끼는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음식물에 옷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려 옷이 망가진 거에 대해 슬퍼하셨어요. 아빠는 한국인이지만 엄마는 외할아버지가 미국 분이시고 외할머니가 한국 분이셔서 그 사이에 태어나신 혼혈인이셨어요. 그래서 저와 언니도 약간 이국적으로 생기긴 했었죠. 살면서 외모적으로 문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에게 가족관계를 물어보시길래 전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시모는 속으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상견례 자리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튀기라는 말이 주로 한국 여자와 미국 병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가리키는 말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예비 시모에게 들었을 때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발언이라 너무 화가 났었어요. 예비 시댁은 잘난 것도 하나 없으면서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행동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경찰분들이 오셔서 더는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인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합의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며 엄마한테 접시를 던진 행동에 대해서도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 레스토랑 안을 찍고 있던 CCTV의 증거물까지 제출하게 되었죠. 그렇게 그 인간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이동을 하려는데 언니가 예비 시모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시나 봐요? 몇 달 전에 해외여행 다녀오셨잖아요. 그때 제가 가이드 해드렸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가이드였던 저를 몰라보신다는 게 신기하네요. 뭐, 신경을 안 쓰시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여행 가셔서 만난 흑인하고는 계속 연락 주고받고 있으세요? 왜? 그때 저한테 한국말을 서툴게 하는 흑인 한 명한테 관심이 간다고 다리 연결 좀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저에게 팁까지 지어주시면서 부탁하시길래 연락처 드렸고 다리 연결까지 해드렸었는데 여행하시는 동안 그 흑인분이랑 밤낮 가리지 않고 붙어 있으셨잖아요. 이제 기억나시나 보다. 제가 그쪽 지역에서 가이드만 9년을 했었는데 당신처럼 적극적인 아줌마는 처음 봐서 얼굴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때 함께 찍은 단체 사진에서 아줌마랑 그 흑인분과 포옹하고 사진 찍으셨죠? 제 핸드폰에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당신들 집안부터가 깨끗하지 않은데 우리 집안을 무시하시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 이제 기억나네. 그때 모자를 폭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하고 있어서 내가 얼굴을 몰라봤어요. 그건 그냥 여행 갔을 때 찍은 건데 뭐하러 그런 걸 쓸데없이 이 자리에서 꺼내려고 그래. 그 사람은 그냥 여행 다니는 동안 심심하니까 잠깐 친해진 것뿐이지 별거 없었어요. 한국말도 곧잘 해서 재미있어 보여 몇 마디 붙였던 것뿐이지. 그때 내 지인들도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다들 친구 한 명씩 사귀고 그랬었잖아. 일단 서둘러 경찰서로 가시죠. 잠깐만,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당신 해외여행 갔을 때 다른 남자 만나고 다녔던 거야? 저 말이 전부 다 사실이냐고? 그 사진 나도 좀 봅시다. 외국에서 가이드 일을 하던 언니가 상견례 때문에 잠깐 귀국했었는데 저도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을 말해 주었고 그 집안 식구들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죠. 언니의 깜짝 물음을 시작으로 사진까지 보여주게 되는 순간 예비 시부는 예비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사진은 제가 봐도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껌딱지처럼 찰싹 붙어서는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냐는 말에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고 핸드폰을 빼서 확인하는 순간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그 흑인 남자는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현재 한국에 있었고 흑인 남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며칠 전까지 만났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죠. 상견례가 초토화된 것보다 아줌마가 흑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게 더 큰 상황으로 번져져 저희한테 했던 행동들이 묻혀버릴 정도로 남자친구의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네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와 저는 헤어지게 되었고 그 집안 부모는 현재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아줌마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엄마한테 접시를 날린 거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조금의 선처도 없이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무너질 때 확실하게 무너뜨려야 앞으로 살아가면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냉정하게 행동하려고요.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는데 정말 사람 인생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안 좋은 일들을 겪기 전에 정리가 된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려고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론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시숙 결혼식이 있었고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전개가 갑자기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던 시숙이 어느 날 결혼 발표 소식을 알렸어요. 너무 준비 없이 들어와서 가족들 모두가 상당히 당황스러워했던 순간이었죠. 아무래도 나이가 30대 후반이라 시부모님은 정말 잘된 일이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숙의 결혼이 너무 이르다고 판단을 했었고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숙이 여자를 만나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여자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 또한 시숙이 결혼할 상대를 좀 더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지만 이미 확고한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에게 푹 빠져 있는 상태였고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식을 올리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결혼은 타이밍이라면서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붙잡아야 된다고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자리 잡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사자리는 어색한 분위기와 함께 예비 형님이 될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주버님한테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들었던 터라 크게 궁금한 건 없었는데 대학 교수라서 그런지 상당히 밝은 톤을 가지고 있었고 언변이 뛰어나서 시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겨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고 대화의 분위기를 남편이 망치고 있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주버님이 남편을 따로 밖으로 불렀지만 시부모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어요. 예비 형님도 문제될 건 없다고 느끼고 있었는지 즐겁게 대화를 풀어나갔고 시부모님은 이미 대학 교수인 예비 형님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시부모님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예비 형님한테는 상당히 밝은 모습으로 대해주시는 모습에 좀 서운하긴 했었어요. 그렇다고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건 아니라서 충분히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웠던 남편과 아주버님의 안 좋은 목소리가 거실에까지 들려오고 있었고 남편이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에 예비 형님의 표정에 결국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저에게 가서 상황 좀 정리하고 오라며 부탁하셨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노크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는데 네가 내 결혼을 왜 반대하는 건데? 아까부터 계속 보자 하니까 표정 관리 못하고 엄청 싫은 티 내고 있잖아. 너는 형이 평생 결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냐?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마음 맞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형이 무슨 생각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나이를 먹어갈수록 기회는 줄어드니까 평생 혼자 살까봐 걱정스럽겠지만 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형 인연은 분명 어딘가에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어. 끝까지 결혼을 하겠다면 어쩔 순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 같아. 아버지 어머니도 형이 나이도 있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 형한테는 내가 하는 말이 상처로 다가올 순 있겠지만 나중에 분명 내 말 듣지 않은 거에 대해 후회하게 될 거야. 이렇게까지 형을 생각해주는 동생이 있을 것 같냐? 저분은 겉으로만 봤을 땐 대학 교수에 성격도 상당히 좋아 보이지? 그런데 그건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지. 실제 성격은 그래 보이지 않아.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말투를 보면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닌 것 같다고. 이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내 직업이 뭐야? 심리 상담사야. 형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겪어왔다는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숨기고 있는 내면이 언제 드러나냐 문제인 거지.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걸? 못해도 최소 1년은 만나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 나는 형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아주버님은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미 100번, 1000번을 설득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결국 포기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주버님은 끝내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면서 포기한 듯 보였어요. 저 또한 너무 이른 결혼이 걱정이 됐지만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응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격양된 분위기를 가라앉힌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예비 형님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을 붙였어요.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반대해서 그런 건지 약간 기분이 상한 목소리로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니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오늘 좋은 기분으로 인사드리러 온 자리인데 다 들리게끔 반대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준일 씨한테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 심리 상담사로 일을 한다면서요? 저도 교수라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우리 만남이 너무 짧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남들이 보기에 첫인상이 좀 강하다는 말은 많이 듣긴 했었지만 이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이런 제 성격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서요.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고작 준일 씨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오늘 처음 봤는데 성격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목소리 높여 반대하는 건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심리 상담사라고 모든 사람을 다 꿰뚫는 건 아니잖아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건 프로 정신에서 벗어난 주관적인 편견으로 인한 일방적 견해 아닌가요? 아, 그래.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건데 그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한다.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니? 준성이 너는 나중에 따로 나랑 얘기 좀 하자. 남편은 예비 형님의 거침없는 말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주버님과 시모는 남편이 예민한 거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봐도 예비 형님 성격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는 이런 상황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지켜보고만 계셨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이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눈치를 주길래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예비 형님의 뒤를 따랐고 화장실 앞에서 저를 보며 굳어진 얼굴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앞으로 내 및 동서가 될 사람인데 우리 관계 잘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평생 얼굴 보게 될 사이잖아요. 결혼 생각은 확고하기 때문에 번복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요. 저도 준일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얼굴 자주 봐야 하는데 지금부터 말 편하게 해도 되죠? 나도 적은 나이도 아니고 평균적인 홍기는 지났기 때문에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고 준일 씨가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준일 씨 동생이 나를 너무 안 좋게 보니까 지금 상당히 불편하네. 예비 동서가 잘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교수인 내가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예비 동서가 나에 대해 좋은 말 좀 많이 해줘봐. 보는 거와 다르게 사람 괜찮은 것 같다는 한마디 하면 되는 거잖아? 도대체 내가 어디가 어때서 안 된다고 저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네. 예비 동서도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것보단 그이는 아주버님이 연애 경험도 많지 않고 신중했으면 해서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곤 하지만 직업이 사람 성격을 파악하는 심리 상담사라 아무래도 첫인상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첫인상에서 나오는 행동들과 얼굴 표정들 같은 거에 성격을 파악하는데 거의 대부분 맞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첫 만남에 감정 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었으니 좋게 생각해 주세요. 다른 형제랑 다르게 유달리 각별하거든요. 그렇다고 예비 형님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문제라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선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고 나를 함부로 판단해? 예비 동서도 내가 교만해 보이고 성격이 안 좋다고 느끼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예비 형님이 말하는 걸 보면 생각하는 대로 거침없이 말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이는 아주버님만 따로 불러 방에서 대화한 건데 예비 형님은 시부모님 앞에 계시는데 그이한테 공격적인 말투로 싸붙였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싸우자는 걸로밖엔 안 보였거든요. 일단 그 상황은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내기에 들렸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 가만 보니까 부부는 닮는다더니 예비 동서도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네? 잠깐 잊은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하는데 나 대학 교수야. 누구한테 가르침 받을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고. 예비 동서 김밥 장사한다면서? 배운 것도 많이 없을 텐데 나한테 방금 뭐라고 그랬어?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내가 왜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참아야 하는 거지? 준일 씨 동생은 나를 오늘 처음 보는 자리 아니었나? 그런데 걔가 뭔데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결혼을 반대하는 거야?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 예비 형님은 저를 노려보면서 얼굴을 붉히더니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이런 상황을 보게 될까봐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며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며 화장실로 안내해주고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그 사이 시모가 무슨 일이 있냐며 화장실로 걸어오시면서 다행히 상황은 정리가 됐지만 아주 잠깐 동안 예비 형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나눈 대화에서 이 결혼은 정말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새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다면 예비 형님과의 마찰은 안 봐도 눈에 훤했어요. 한 식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인 만큼
신중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잘 풀리지가 않아 저도 많이 답답했었죠.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 아무리 말려봤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 아주버님이 직접 겪어보고 후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결국 예비 형님과의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예식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을 때 신부 대기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길래 시모와 저는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헬퍼 이모가 뭘 잘못했는지 예비 형님한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이 상황에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야? 내 생에 한 번뿐인 결혼 그쪽이 다 망치게 생겼다고.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만에 하나 오늘 결혼식 망치면 헬퍼비는 당연히 못 주고 그쪽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빨리 가서 찢어진 드레스를 고쳐 오던지 아니면 제대로 된 걸 다시 가져와. 아니, 신부님이 실수하신 걸 왜 저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뒤에서 잡아준다고 했는데도 무작정 걸어가는 바람에 발을 헛디뎌 드레스가 밟혀 허리 쪽이 찢어진 거잖아요. 처음부터 제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일단 결혼식 시간이 1시간 남았으니까 다른 드레스로 가지고 올게요. 드레스가 앞에 꽤 많이 찢어져서 사진 촬영을 어려울 것 같으니 입고 있는 건 다시 도로 가져가야 하니까 환복부터 해주세요. 그래도 쇼비 가까워서 아마 왕복으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식 시작 전까진 오겠습니다. 뭐? 30분? 식 시작이 앞으로 1시간 남았는데 차라도 막힌다면 드레스 없이 식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당연히 택시를 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식전에 사진 촬영은 어떻게 할 건데? 얘야, 네가 헬퍼분이랑 같이 가서 서둘러 드레스 좀 바꿔와라. 그게 빠르겠다. 일단 문제가 생긴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어. 시모의 부탁에 일단 결혼식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서둘러 헬퍼분과 함께 숍으로 이동을 했어요. 가는 동안 헬퍼 이모는 화가 많이 났는지 저에게 한풀이를 하는데 그동안 많은 신분들과 함께 했었지만 성격이 저렇게 고약한 신부는 처음 본다며 신랑이 보는 눈이 없다며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저희 엄마뻘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이셨는데 예비 형님이 신부 대기실에서 헬퍼 이모에게 막말을 퍼부었던 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았어요. 위급한 상황일수록 예비 형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버님의 결혼이 정말 잘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형님의 드레스를 교환받은 뒤 서둘러 식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숍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는 길에 충돌 사고가 났는지 식장으로 향하는 길에 정체가 시작됐어요. 예식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차는 앞뒤로 막혀서 움직일 생각조차 없어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달리다 보니 예식장에 20분 남겨두고 겨우 도착할 수 있었고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헬퍼 이모와 제가 차에서 내려 서둘러 식장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입구 앞에 예비 형님이 불안한 표정으로 발을 구르고 있었어요. 거친 숨을 내쉬며 입구 앞에 도착해
드레스를 가지고 왔다면서 서둘러 예식 준비하자며 들어가려 하는데 예비 형님이 갑자기 제 뺨과 헬퍼 이모의 뺨에 연달아 손을 올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할 수도 없어 예비 형님한테 뺨을 맞게 돼서 당황한 얼굴로 예비 형님과 눈을 마주쳤는데 제가 왜 맞아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헬퍼 이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예비 형님은 헬퍼 이모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저를 보며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왜 안 받아? 언제쯤 오는지 확인도 안 되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아? 저딴 차를 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 거지. 차가 마티즈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내 차를 빌려줬을 텐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차가 자기 신분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지 알려준다는 거 몰라? 김밥 장사하는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내 밑에 동서가 마티즈 몰고 다닌다고 얘기하면 내 주위 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디 가서 함부로 내 동서라고 나불댔단 봐? 저기요, 그렇게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을 거예요? 이제 식 10분밖에 안 남았잖아. 언제 갈아입고 준비하냐고요? 둘 다 오늘 날 물먹이려고 작정했지? 일이 계속해서 꼬이는 거 보면 이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결혼인 것 같네. 지금 어딜 들어가려고? 내 얼굴에 지금 손을 올려놓고 그냥 가겠다고? 어머머머. 동서, 지금 정신 나갔어? 앞으로 삶이 피곤해지고 싶은가 봐? 내가 동서보다 손윗 사람이라는 거 잊은 건 아니겠지? 먼저 시집 왔다고 나한테 대드는 거야? 동서 대우 받고 싶으면 똑바로 행동해. 어디 가서 동서라고 말하기도 쪽팔린데 오늘만큼은 좋은 날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당장 이 손 안 치워? 무사히 결혼식 끝내고 싶으면 방금 내 얼굴에 손 올린 행동은 해결 보고 가지.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거든. 대학 교수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해?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쪽이 헬퍼 이모 말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발을 헛디뎌서 사고가 난 거잖아.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지금 한 행동 정리하고 가. 그렇지 못하면 오늘 결혼 전부 무산될 줄 알라고. 네가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내 결혼식 망치면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볼 것 같아? 생각 잘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당장 이 손 놓으라고. 본인 잘못으로 찢어진 드레스 해결 보기 위해 힘들게 교환해서 가져왔는데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제 뺨을 올린 예비 형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뺨을 내리쳤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이 결혼은 집안을 무너뜨리게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일이라는 걸 그때 확 깨닫게 되었죠. 예비 형님은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대학 교수를 우습게 한다며 다시 한번 손을 올리려는데 갑자기 시부가 나타나 큰 소리로 그만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당장 그 손 내리지 못해? 어디서 우리 며느리 얼굴에 손을 대려고 그래? 식전에 걱정이 돼서 내려와 보니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어? 아버님, 제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나왔겠어요. 이 상황 다 보셨으면 제 마음도 알겠네요. 저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 얼굴에 손을 올리겠다는 거냐? 네가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결혼식은 없던 일로 해야 될 것 같다. 며느리 너는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부터 넣어라. 입구 앞 CCTV에 전부 찍혔으니까 절대 선처로 마무리 짓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거라. 아버님, 정말 이럴 거예요? 이제 예식 곧 시작한다고요. 일단 식부터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말 파혼하란 말씀인 거예요? 너같이 버릇없고 타인을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내 큰아들 배필로 받아줄 마음 조금도 없다. 아무리 홍기가 지나 결혼이 급하다 해도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는 없지. 어차피 드레스도 안 입었는데 잘 됐네. 이 자리에서 파혼하고 다시는 우리 집안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시부는 예비 형님이 제 얼굴에 손을 올린 걸 전부 지켜보고 있었는지 분노하셨고 아주버님과의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파혼을 선언하셨습니다. 예비 형님은 무조건 결혼을 진행할 거라고 상황을 정리해 나가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갔어요. 식이 시작이 됐는데도 신부가 나타나지 않자 시댁 식구들도 밖으로 나왔어요. 헬퍼 이모는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 좀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부 다 설명을 하자 그 말을 전부 듣게 된 아주버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예비 형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얼굴을 붉혔고 예비 형님은 그제야 심각성을 파악했는지 그 자리를 피하려고 저를 강하게 밀친 뒤 주차장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이 도망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한 채 분노를 표출할 곳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예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왜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결혼 한번 하려는데 별것도 아닌 것들이 방해를 한다면서 쉬지 않고 김밥 장사할 때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제 차를 계속해서 들이받았어요. 이성을 잃은 예비 형님의 모습에 식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부가 차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더니 예비 형님한테 달려가 타고 있던 벤츠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당장 내리라고 소리치면서 제 차를 부순 예비 형님을 응징하고 있는데 예비 형님 부모님이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뛰어오시다가 빠르게 후진하던 예비 형님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고 그제야 모든 상황이 멈춤과 동시에 경찰이 도착해 예비 형님을 붙잡았습니다. 차량에 부딪힌 두 분은 구급차에 실려가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고 시부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처벌을 준비했어요. 결혼식에서 일어난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저에게 손을 올린 행동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고 그 사람은 결국 법정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이 문제로 피해본 부분들에 대해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서 꽤 복잡하게 일이 진행이 되었지만 전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CCTV와 헬퍼분의 증언으로 모든 걸 시인하게 되면서 기물파손 합의금과 피해 보상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예비 형님이었던 그 사람이 만약 정식으로 식구가 됐다면 시댁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워낙 다혈질인 사람들이 많고 범죄도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눈앞에서 경험하게 되니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요즘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을 만큼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형님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아주버님은 남편의 말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어요.
시모 또한 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단 뭐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면서 저희 부부가 받았을 상처들에 대해 미안해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이번 일을 통해 앞으로 살면서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 좀 더 신중해질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지게 된 인연은 쉽게 끊어내기가 어렵잖아요. 예비 형님이었던 그 사람 역시 잘못을 시인하긴 했지만 남편이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했었던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듯 보였어요. 나중에 분명 후회할 날이 올 거라며 조만간 다시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 또한 대학 교수직 사임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고 받아쳤지만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 때문에 법적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것도 알면서 원한을 품고 또 다른 상황을 만들려는 건지 정말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희 남편한테 그리고 저한테 이 문제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거라는 경고일까요? 저 또한 끝까지 당하지 않고 당차게 대응하려고요. 그런 다혈질 성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직을 내려놓게 해서라도 그 책임 끝까지 물게 할 겁니다. 하루빨리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예전처럼 평화로웠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인간관계는 무조건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나중에 피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사고 없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